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우리 경찰청 훈령이죠. 이 두 가지 행동 강령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부정청탁 금지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빼고 주로 공제 실무종합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직무 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직무 관련자가 됩니다. 경찰 관서에 복무 중인 정경이나 의경의 부모나 형제 자매도 직무 관련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직무 관련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정경이나 의경들이 경찰관들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모, 형제, 자매도 직무 관련자가 된다는 것이죠. 직무 관련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에서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은 상급자나 또 그 지휘 명령을 받는 당의 업무의 하급자, 이런 관계가 직무 관련 공무원이죠. 이 외에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참고적으로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규정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를 해야 하는 지시는 부당한 지시가 되겠죠.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혹은 행동 강령 책임관하고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상담할 수 있다죠. 처음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부당한 지시가 반복이 되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상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 책임관은 그 상급자의 지시를 취소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이제 행동 강령 책임관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지시는 취소나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기 이전에 그 상급자가 그 지시를 스스로 취소나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기관장에게 보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속 기관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면은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죠. 이때도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면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인정 안 했다면 몰라도 인정을 했다면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를 징계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징계조치는 하나의 수단이죠. 이러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동강령 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은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강요나 청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이러한 강요나 청탁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외압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하거나 반드시 상담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도스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지휘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이 법령에 좀 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경찰법에 보면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효 인정 이의제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수사 규칙에도 이의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방금 본 행동강령에도 상담 요청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적 이해죠. 이것을 사적 이해로 바꿔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과 관련돼서는 모두 숫자 4 또는 2와 관계가 되거든요. 이것은 먼저 사적으로 관계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16조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직무 관련자가 먼저 된 것이죠. 이후에 그 사람하고 사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 직무 관련자가 되든지 혹은 직무 관련으로 알게 된 이후에 사적으로 거래하든지 어느 경우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단순한 민원 처리 업무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적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는 공무원 자신이 자기 민원을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척의 범위는 공무원하고 사촌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이 행동 강령에서는 그 민법상 친족인데 8촌 이내로 규정되어 있죠. 하지만 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만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이렇게 좀 좁혀져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가 나오죠. 그래서 4촌 이내 친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시험에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답을 다 알려주고 문제를 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적 이해할 때 이가 나오죠. 공무원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하고 어떤 직무 관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2년이 한번 나오고 아래에 보면 2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년 이내에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주었던 자 중에서 계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 4, 5, 6호를 보면은 공무원이나 가족 이렇게 가족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은 2년 이내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가족이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공무원이나 가족이 임직원이나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대리고문 자문하는 그러한 단체, 특수관계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 사업자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이게 가끔 또 시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나오죠. 자본금 총액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가족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하고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또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암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특수관계라는 말에서 착안해서 남녀 간에 어떤 특수관계가 있다면 533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33한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특수관계입니다. 여기서 533이라고 할 때 이형이 나오죠. 이형이 나오면 이형, 시옷이 나오면 시옷인데 5가 나왔으니까 총액입니다. 시옷이 나왔으니까 총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총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은 객관식 문제에서 섞어두고 나오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이 앞머리를 가지고 자본금이나 뭐 주식, 지분 이런 걸 가지고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0만 원 이상 금전 거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죠. 여기서는 300만 원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도 1회에 100만 원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그때도 3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300만 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은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했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런 사람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데요.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자나 징계유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제 실무자금에 안 나오죠. 취업심사 대상자인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되는 기간에 취업이 금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만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퇴직 후 3년간이라든가 그런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일단 퇴직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다면 이후에 10년이 됐든 20년이 흘렀든 그때 퇴직하기 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나하고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죠. 경찰청 행동강령 규정도 이 규정처럼 퇴직일로부터 뭐 3년간 또는 5년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그런 제한 없이 퇴직하기 5년 전에 같은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그냥 평생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연이나 지연, 종교, 직연, 채용 동기, 학교 동기라든가 또 직장 동기, 채용 동기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친분을 맺고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직무 수행 때문에 이익을 줬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친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죠.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공무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2년 이내에 이렇게 2년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관계를 맺어온 사람, 그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무원 또는 그 가족으로 해버리면은 그 가족까지도 2년 전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온 사람까지로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과거 2년까지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만 그 주체가 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가족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직원이나 사회이사로 현재 재직 중인 경우를 말하죠. 대리고문 자문하는 경우도 현재 그러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특수관계 사업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소속기관장은 대상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직무수행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아래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고 혹은 대리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공동수행자를 지정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합니다. 혹은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정보 발령을 낼 수도 있죠.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두 문자로 정리를 하면은 사적인 이해관계자는 공중전에서 제대를 시킵니다. 공중전에서 제대를 시키는 것이죠. 민원 업무를 오랫동안 처리하다 보면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생겨버리면은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에서 제대를 시키는 것이죠. 여기 하나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은 위와 같은 이런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면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계속 그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기니까 혹시라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죠. 직무 관련자 거래신고입니다. 이 경우는 직무 때문에 서로 알게 되어서 이후에 사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죠. 주체는 공무원 자신이거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입니다. 이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사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하고 사적인 거래를 맺게 되는 경우죠. 다만 직무 관련 공무원은 관련 직무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다면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친족인데 이때는 8촌 이내에 혈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고 사적 이해관계에서만 4촌이 되고 그 외에는 모두 8촌입니다. 신고해야 되는 범위에는 무사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품수수 금지에 예외 규정에서 사적 거래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수수 금지에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때는 정예는 제외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읒이죠. 정예는 제외하고 이 경우는 무상은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상이 되겠죠. 거래 행위입니다. 이것은 돈을 빌리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건 관계 때문에 피해자나 참고인이나 이런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인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빌리는 경우, 대출받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또 그런 사람하고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그 사람의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매나 경매, 입찰, 추첨 이런 경우는 제외되고 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용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용역이나 공차 등 계약 체결을 한다. 우리 집을 신축하는데 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공매나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체결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전 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거래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또는 거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올해 공제 실무종합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오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기관장은 대상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발전 등 직무수행 필요성이 더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공중전 제대입니다. 위에서 본 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하고 그 요건은 같게 되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하고 함께 골프를 하거나 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 비용을 누가 내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그린피는 자기가 낸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하고 함께 골프를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적인 여행도 가지 마라. 사행성 오락도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경조사 통지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데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없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친족이라면은 이제 배우자나 혈족 인척인데 가장 넓은 범위의 친족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친족에 나오는 부분은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촌 이내라는 것,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8촌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나 과거 부서의 직원이다. 이러면 당연히 알려야겠죠. 신문이나 방송,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알린다.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소속이 된 종교라든가 친목단체의 회원이다. 그러면 알려도 되겠습니다. 여기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실어줬으니까요. 한번 이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규정들만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게 되죠. 자, 쭉 보면은 내려가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갑질 금지 조항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에서 유리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준다면 갑질이 아니겠죠.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공제에 겨재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에 관해서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부당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 갑질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가 있죠. 행위를 보면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갑질이겠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그러한 예의나 의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의나 의전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관행 범위 내라면은 갑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 가지고 말을 바꿔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된 피감기관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은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리면 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니까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리면 되겠죠. 이걸 감독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또 바꿔서 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감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 감독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닌데 살짝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단어를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찰의 적극 행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공제실무종합에서 처음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기술되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근거를 보면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 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성과 전문성, 적극성이 나오죠. 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을 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 두 번째 것을 보면은 국가 이익이나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적극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이라고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제실무종합에 보면은 문제에서 창의나 전문, 적극 이런 부분은 이 훈령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의 전문 적극이란 말은 여기 위에서 나오죠.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대통령령에 보면은 창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행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훈령에서는 창의 전문 적극이라는 말은 없고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지 그걸 묻는 질문을 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극 행정의 판단 기준을 보면 적극 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이죠. 여기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 전문 적극으로 기술되어 있죠.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죠. 공무원의 편익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창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참신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말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바꿔가지고 창의성이 이것이고 전문성이 이것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참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위는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나 주의 업무 이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나중에 결과가 비록 안 좋게 되더라도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업무였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로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발생해야만 적극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비록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를 면제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 처리 방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행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업무 이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불합리한 규정이나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죠. 상급자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개선할 때 그것을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징계를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다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면책 요건을 보면은 경찰청 훈령에 있는 내용이죠. 공익을 위한 것일 것, 그리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러한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거친 경우에 또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공무원이 인간의 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규정된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시해주는 의견대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했다면 징계를 하지 않는데, 다만 그 공무원과 그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사전 컨설팅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자,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청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인가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아까 위에서 볼 때와 같죠. 사전 컨설팅 할 때 그 요건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는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면은 징계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 컨설팅하고 같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거나 혹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자, 고도의 정책 사항에 대한 실무직의 징계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고도의 정책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서 정책 조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급에서는 고도의 정책 사항에 관여할 여지가 없죠. 정책은 저 위에서 결정을 해놓고 실무자는 그것을 추진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뭐가 좀 잘못됐다면은 그 실무 담당자는 감독자가 아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책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실무자만 제외하는 것이지 그 감독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문책 기준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행정을 보겠습니다. 자,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작위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겠죠. 그리고 직무태만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유형을 보면은 적당 편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려고 한 것이죠. 업무 해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을 안 한 경우입니다.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면은 현장을 잘 모르고 책상에만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탁상행정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옛날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나 과거의 그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중심 행정이 있습니다. 국민 편익이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추진 여건, 안전과 사회 질서에 대한 국민적인 요청이 강화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간 안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 안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한 범주 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생명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안보 개념이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동체 결속이 약화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서 경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 방향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여기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대통령령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격월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매월이 아닙니다.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매월 할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격월로 회의를 해서 안건을 발굴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은 나중에 징계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경찰청에서는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위원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수를 좀 잘 못했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이 9명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이니까 적극적으로 5, 9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고요. 정족수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전 컨설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직무로 인해서 민형사상 피소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적극행정의 장려라는 이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법에는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법에다가 이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이 내용은 공제의 실무종합에서 아직 정호사항으로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방금 위에서 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겠죠.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나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총론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